제114화 명예화타 제1장. 조이는 관우가 말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자 군사를 이끌고 성을 뛰쳐나왔으나 길을 가로막고 있던 관평에게 한바탕 호되게 당한 뒤에 쫓겨 들어가야만 했다. 관평은 쓰러진 관우를 구해 군영으로 돌아온 뒤 어깨에 박힌 화살을 뽑아냈다. 알고 보니 화살촉에는 독약이 묻어 있었다. 이 때문에 독이 이미 뼈에까지 스며들어 오른쪽 팔뚝이 시퍼렇게 부어올랐고 움직일 수가 없었다. 관평은 황망히 여러 장수들을 불러 상의했다. 아버님께서 저처럼 팔을 다치셨으니 어찌 나가 싸우시겠습니까? 잠시 형지로 돌아가 조리하시느니만 못할 것입니다. 이에 여러 장수들이 군막으로 들어가서 관우를 베었다. 그대들은 무슨 일로 왔소? 관우가 묻자 장수들은 입을 모아 대답했다. 저희들이 군우를 뵈러 온 것은 오른팔을 다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출전하셨다가 분노하시면 도질 것 같아 두렵고 또 싸우시기에도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에 잠시 형지로 돌아가 조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상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관우가 화를 냈다. 지금 번성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아니하냐? 번성을 함락시키면 즉시 허도로 진격하여 역적 조조를 소탕하고 한나라 황실을 안정시킬 것이다. 어찌 작은 상처 때문에 큰일을 그르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감히 우리 군사의 마음을 낙담케 할 작정이냐? 관평을 비롯한 여러 장수들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다. 장수들은 관우가 군사를 물릴 생각이 없는데 다 상처 또한 낫지 않는 것을 보고 사방으로 수소문하여 이름난 의사를 찾았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각처로 퍼져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강동에서 작은 배를 타고 곧장 군영으로 찾아왔다. 하급 장교가 그를 관평에게 데려왔다. 관평이 보니 그는 네모난 두건의 헐렁한 옷을 입고 팔에 푸른 주머니를 걸치고 있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요? 관평이 정중하게 묻자 그는 스스로 자기 성명을 밝혔다. 저는 배곡 초연 사람으로 성은화, 이름은 타, 자는 원하라고 합니다. 듣자니 천하영웅 관장군께서 지금 독화살에 맞아 고생하신다기에 일부러 치료를 해드리러 왔습니다. 그럼 지난날 동호에서 주태를 치료하셨던 분이 아니신지요? 그렇습니다. 관평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곧 여러 장수들과 함께 화타를 데리고 군사 안으로 들어가 관우를 베었다. 이때 관우는 팔이 몹시 아팠지만 군사들의 사기가 꺾일까봐 심심풀이 삼아 마량과 바둑을 두고 있다가 의원이 왔다는 전가를 받자 즉시 불러들였다. 인사를 마치자 관우는 화타에게 자리를 권했다. 차를 마시고 나서 화타가 말했다. 발을 좀 보여주시지요. 관우는 한쪽 소매를 벗고 팔을 내밀어 보여주자 화타가 말했다. 이것은 3-4살에 다친 상처입니다. 살 쪽에 묻어있던 오두약이 뼛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시면 발을 못 쓰게 되십니다. 박옷 또는 투구꽃이라고도 불리는 오두는 독성이 강해 사약이나 화살의 도구로 사용해온 생약의 일종이었다. 오두가 뼈에 스며들었다는 말을 들은 관우가 화타에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하실 생각이시오? 제 나름의 치료 방법이 있는데 군우께서 두려워하시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관우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하. 나는 죽음을 고향에 돌아가는 것으로 보는데 무엇이 두렵겠소이까? 그러시면 조용한 곳에 기둥을 하나 세우고 그 위에 커다란 고리를 막은 다음 군우의 팔을 고리에 끼워 끈으로 단단히 동여맨 뒤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예리한 칼로 피부와 살을 뼈 있는 곳까지 절개하여 뼈에 스며든 화살독을 긁어낸 다음 약을 바르고 다시 실로 꿰매야만 무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우께서 두려워하실까봐 걱정입니다. 관우가 다시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하.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기둥과 고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소이까? 그리고는 술상을 내오게 하여 화타를 대접하고 자신도 몇 잔 마셨다. 자, 이제 시작해 보시지요. 관우는 화타에게 살을 째라고 다친 팔을 내민 뒤 다른 한 손으로는 마량과 하던 바둑을 계속 두었다. 화타는 날카로운 칼을 집어들더니 시중드는 병사에게 말했다. 대야를 가져다가 팔 밑에 대고 떨어지는 피를 받으시오. 병사가 시키는 대로 하자 화타가 다시 관우에게 말했다. 이제 곧 손을 쓸 것이니 놀라지 마십시오. 관우가 말했다. 걱정 말고 치료나 하시오. 내 어찌 세상에 속된 것들처럼 아픈 것을 두려워하겠소?
이에 화타는 칼로 피부와 살을 갈라 뼈가 드러나게 했다. 이미 독이 스며들어 뼈가 푸르등등했다. 화타는 칼을 움직여 뼈를 긁어내기 시작했는데 사각사각하고 뼈를 깎아내는 소리가 들리자 군막 안팎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얼굴을 가리고 말았다. 그러나 관우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담수하고 바둑을 두는 등 전혀 아픔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었다. 잠깐 사이에 팔에서 떨어진 피가 대야를 채웠다. 이윽고 독을 다 긁어낸 화타는 약을 바르고 짠 살을 다시 실로 꿰맸다. 치료가 끝나자 관우는 크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 장수들에게 감탄한 듯이 말했다. 이 팔을 전처럼 굽혔다 폈다 할 수 있고 통증도 가셨으니 선생은 참으로 용한 신이시구려. 그러나 감탄한 것은 화타도 마찬가지였다. 저는 일생 동안 의연 노릇을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보았습니다. 군우께서야말로 참으로 천신 같은 분이십니다. 이날의 수술을 두고 후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시로 읊었다. 병치료는 마땅히 내외과로 나누나 세상에 신묘 의술 가진 자 별로 없네. 귀신 같은 모이는 관원장 못 따르듯 신묘한 손 의술은 화타라고 하더라. 관우는 화살 맞은 상처가 아물자 잔치를 베풀어 화타에게 정중히 살해했다. 그러자 화타가 말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절대 노여움으로 상처를 덧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100일이 지나야만 예전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관우가 황금 100냥으로 보답하려고 하자 화타가 손사래를 쳤다. 저는 군우의 높은 의기를 듣고 치료를 해드리고 싶어 일부러 찾아온 것인데 어찌 보수를 받겠습니까? 그리고는 끝내 사양한 뒤 상처에 발을 약 한 첩을 남겨놓고 훌쩍 떠나가 버렸다. 제2장 이 무렵 우금을 사로잡고 방덕을 죽인 관우의 명성은 중원을 떠들썩하게 했다. 척후병이 이 사실을 허도에 보고하자 조조는 크게 놀라 문무관원들을 불러 모아 상의했다. 내 평소부터 관우의 지혜와 용기가 세상을 뒤덮으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제 형주 양양을 차지하게 되었으니 호랑이의 날개를 단 격이 되었다. 우금은 사로잡히고 방덕은 죽어 위군의 사기는 여지없이 꺾였다. 만일 그들이 군사를 이끌고 곧장 허도로 쳐들어온다면 어찌하겠느냐. 나는 도읍을 옮겨 피할까 싶은데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러자 사마이가 간했다. 아니 되옵니다. 우금 등은 물에 휩쓸려 잡힌 것이지 싸움에 져서 잡힌 것이 아니옵니다. 북가대계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습니다. 지금 손권과 유비의 틈이 벌어져 있으니 손권은 관우가 뜻을 이룬 것을 분명 좋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사자를 동으로 보내 이해득실을 말하게 하고 손권에게 은밀히 군사를 일으켜 관우의 배후를 치게 하소서. 사태가 평정되는 날 강남 땅을 떼어 손권을 봉할 것을 허락하시면 번성의 위기는 절로 풀릴 것입니다. 주부 장제가 거들었다. 중달의 말이 옳사옵니다. 지금 즉시 사자를 동으로 떠나보내소서. 천도를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움직일 필요가 없나이다. 들어보니 중달과 장제의 말이 옳도다. 천도는 하지 아니하리라. 곧 동호에 사자를 보내 서신을 전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운장의 날카로움을 상대할 대장도 반드시 얻어야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게 믿을 만한 장수가 없구나. 우금은 30년 동안이나 나를 따라다녔는데 위기를 당하자 방덕만도 못한 행동을 할 줄 내 어찌 알았겠느냐. 그렇게 조조가 탄식하는데 섬돌 아래서 한 장수가 나섰다. 어찌 사람이 없다 아시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조조가 보니 바로 서왕이었다. 조조는 크게 기뻐했다. 즉시 정예병 5만을 내주며 서왕을 대장으로 삼고 여건을 부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나를 잡아 군사를 일으켜 먼저 양릉피로 가서 그곳에 주둔토록 했다. 그렇게 하여 동남쪽의 반응을 살펴본 뒤에 다시 관우 쪽으로 진군시킬 생각이었다. 한편 조조의 편지를 받은 손권도 조조의 제안에 흔쾌히 승낙했다. 즉시 답장을 써서 사자를 주어 먼저 돌려보낸 다음 문무관원들을 불러 모아 상의했다. 조조가 형주를 도모하라는 서신을 보내왔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장수가 나서 말했다. 요사이 듣자니 관우가 우금을 사로잡고 방덕을 목베어 천하의 그 위험을 떨치니 조조는 도읍을 옮겨 그 예봉을 피하려 한다는 소문입니다. 이제 번성이 위급해지자 사자를 보내 구원해 주기를 청하지만 막상 일이 끝나고 나면 딴소리를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 말을 듣고 손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보고가 들어왔다.
여몽 장군이 육구에서 작은 배로 돌아왔는데 직접 뵙고 아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손권이 여몽을 불러 물었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것이오? 그러자 여몽이 말했다. 예, 지금 관우는 군사를 이끌고 번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가 멀리 나간 틈을 타서 형주를 기습하여 취하도록 하십시오. 아니, 그보다는 북쪽의 서주를 취하고 싶은데 장군의 생각은 어떠하오? 손권이 여몽의 속마음을 떠보려고 그렇게 묻자 여몽이 설명했다. 지금 조조는 멀리 함흥에 있어 동쪽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서주는 수비 군사도 많지 않으므로 간다면 쉬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육지 전투에 이루어도 수전에는 불량으로 설사 그곳을 얻는다 하여도 지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형주를 취해 장강을 완전히 손에 넣은 다음 별도의 좋은 계획을 세우느니만 못합니다. 이 말을 들은 손권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실은 나도 형주를 취하고 싶었소. 아까 한 말은 일부러 떠본 것이니 경은 나를 위해 속히 그 일을 도모해 주시오. 나도 뒤따라 곧 군사를 일으키리다. 예, 상가명을 받들겠습니다. 여몽의 출연으로 작전회의는 그렇게 간단히 결론 나고 말았다. 여몽이 손권을 작별하고 육구로 돌아오니 척후병이 달려와서 아뢰었다. 강변을 따라 20리 혹은 30리마다 높은 언덕 위에 봉화대가 세워졌습니다. 또 듣자니 형주의 군마는 잘 정돈되어 있고 침략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듯합니다. 군사도 정비되어 있고 관우에게 알리는 연락 체계까지 갖추어 놓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여몽은 크게 놀라 말했다. 그렇다면 급하게 이를 도모하기는 어렵겠구나. 나는 아까 오후에 면전에서 형주를 취하시라 권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일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여몽은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에 병을 핑계대고 일체 밖에 나가지 않으면서 손권에게도 사람을 시켜 몸이 아파 움직이지 못한다는 보고를 하게 했다. 손권은 자명 여몽이 병석에 누웠다는 보고를 받자 매우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이를 본 백원 육손이 진언했다. 여자명은 꾀병을 앓고 있는 것이지 정말 병이 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자 손권이 지시했다. 꾀병인 줄 이미 알고 있다면 백원이 가서 한번 살펴보라. 예, 그리하겠습니다. 명을 받은 육손은 서둘러 그날 밤 육구로 달려갔다. 군영에 도착해보니 여몽의 얼굴에 병색은 전혀 없었다. 저는 오후에 명을 받들어 문병을 왔습니다. 육손이 찾아온 까닭을 밝히자 여몽이 그 말을 받았다. 이 천한 몸이 병들었기로쓰니 수고로 이 문병 올 것까지야 왜 있겠소. 오후께서는 중대한 임무를 맡기셨는데 공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움직이지 아니하고 공연히 애만 태우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여몽은 한동안 육손을 바라보기만 할 뿐 말이 없었다. 그러자 육손이 다시 말을 이었다. 제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작은 처방이 있는데 미심쩍더라도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이에 여몽은 즉시 좌우를 물리치고 물었다. 백원에게 좋은 처방이 있다면 어서 가르쳐 주구려. 육손이 웃으며 말했다. 자명의 병은 형주에 정돈된 군마와 강변을 따라 설치된 봉화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게 한 가지 방책이 있습니다. 강변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신호를 올리지 못하게 하고 형주의 군사가 꼼짝 못하고 항복하도록 하면 병이 낫게 되지 않을까요? 여몽은 깜짝 놀라며 고마워했다. 백원은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구려. 좋은 방책이 있다면 들려줘. 관원장은 스스로 영웅이라고 믿고 자기를 당해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려하는 사람은 오직 장군뿐입니다. 하오니 장군께서는 이번 기회에 병을 핑계대고 물러나 육구를 지키는 임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시켜 비굴한 말로 관우를 찬미하여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면 관우는 형주의 군사를 모두 철수시켜 번성으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형주에 아무런 방비가 없게 되면 500의 병력만 가지고도 따로 기발한 계책을 세워 기습하면 형주를 함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육손의 설명에 여몽은 크게 기뻐했다. 참으로 좋은 계책이요. 이리하여 여몽은 육손의 계책대로 병을 핑계대고 자리에 누운 채로 손권에게 사직을 청하는 글을 올렸다. 육손은 돌아와서 손권을 뵙고 이 계획을 자세히 아뢰었다. 이에 손권은 여몽에게 건업으로 돌아와서 요양을 하라는 말을 전했다. 여몽이 도착해서 뵙자 손권이 물었다. 육구의 임무는 지난날 죽은 군이 자기를 대신할 사람으로 노자경을 추천하였는데 그 후 자경은 자기를 대신할 사람으로 경을 추천했었소. 이제 경 역시 재능과 명망을 갖춘 훌륭한 사람을 추천하여 경을 대신케 해야 되지 않겠소? 그러자 여몽이 말했다. 제 후임으로는 육손이 적임자입니다. 육손,
예, 만일 인방이 두터운 사람을 쓴다면 관우는 반드시 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육선은 다르지요. 그는 생각이 깊은 인물이지만 아직 세상에 이름이 나지 아니하여 관우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온이 글을 써서 신의 임무를 대신케 하신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손권은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그날로 육손을 편장군 우도독으로 삼아 여몽 대신 육구를 지키도록 했다. 그러자 육손이 사양했다. 저는 나이도 어리고 배운 것도 없어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자명이 그대를 추천하였으니 분명 잘못됨이 없을 것이다. 그대는 너무 사양하지 말라. 거듭된 손권의 권유에 육손은 절하고 인수를 받은 뒤 그날 밤으로 육구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여 기마병 보병 수군의 3군을 인계받자 그는 즉시 편지 한 통을 써서 사자에게 주고 이름난 말과 진귀한 비단, 술과 단술 등을 갖추어 번성에 있는 관우를 찾아보라고 일렀다. 제3장 이 무렵 관우는 화살에 맞은 상처를 치료하느라 군사를 묶어둔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보고가 들어왔다. 강동의 육고를 지키던 장수의 어몽이 위독해지자 송관은 그를 불러들여 몸조리를 하도록 하고 육선을 장수로 삼아 육고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육선이 보낸 사자가 서신과 일모를 가지고 와서 아련을 청하고 있습니다. 관우는 사자를 불러들이더니 예를 받은 뒤에 말했다. 허허, 고올리게를 장수로 삼다니 중모의 식견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군. 그러자 사자가 땅에 엎드려 구했다. 육장군께서 서신을 드리고 예물을 올리는 것은 첫째, 군우의 승전을 축하하고 둘째, 두 집안의 화평과 우호를 구함이오니 웃으며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관우가 편지를 열어보니 문체가 극히 겸손하고 조신했다. 관우는 다 읽고 나서 얼굴을 들고 껄껄 웃더니 좌우의 예물을 거두어 드리라 하고 사자가 돌아갈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해 주도록 했다. 육구로 돌아온 사자는 육손을 뵙고 말했다. 관우는 매우 기뻐하며 다시는 강동을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육손은 크게 기뻐하며 사람을 풀어 형주의 사정을 살펴보게 했다. 과연 관우는 형주의 군사 태반을 번성으로 옮겨 진격을 준비하면서 상처가 낫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상황을 상세히 파악한 육손은 즉시 사람을 보내 한밤중에 손권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에 손권은 여몽을 불러 상의했다. 지금 관우가 형주의 군사를 돌려 번성을 공격하려 한다니 이참에 형주를 습격하여 빼앗을 계책을 세워야겠소. 경은 내 사촌동생 손교와 함께 대군을 이끌고 먼저 가는 게 어떻겠소. 손교는 손권의 숙부인 손정의 셋째 아들로 자를 숙랑이라 했다. 그러자 여몽이 정색을 하며 말했다. 주공께서 이 여몽을 쓰시려거든 여몽 한 사람만 쓰시고 숙랑을 쓰시려거든 숙랑 한 사람만 쓰십시오. 지난날 주의와 정보가 좌우도독이 되었을 때 일을 듣지 못하셨는지요? 이래 결정권은 주의에게 있었지만 정보는 선배인 자신이 주의 밑에 있게 되자 서로 화목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주의의 재주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승복하였습니다. 지금 저의 재주는 주의에 못 미치고 숙랑은 정보보다 주공과 더 가까우니 반드시 협력이 잘 되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겠구려. 손권은 크게 깨닫고 여몽을 대도독으로 삼아 강동의 여러 군부대를 총괄토록 하고 손교는 후방에서 군량과 말먹이 풀의 보급을 맡도록 했다. 여몽은 대도독으로 임명해준 손권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군사 3만과 쾌속선 80여 척을 점검했다. 그리고 물에 익숙한 자만 골라 모두 흰옷을 입히는 등 장사꾼으로 변장시켜 갑판에서 노를 젓게 하고 정예병은 모두 밑이 깊은 배들의 선창에 숨겼다. 그 다음 반장 서성 장음 정봉 주연 주태 한당 등 7대장이 차례대로 잇따라 전진토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오후 손권을 따라 뒤에서 후원토록 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조에게 편지를 보내 즉시 진군하여 관우의 배후를 치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같은 사실을 먼저 육손에게 알린 뒤 장사꾼 차림의 병사들이 탄배를 심양강 쪽으로 나아가게 했다. 이후 밤낮으로 쾌속선을 몰아 곧장 심양강 북쪽 기슭에 배를 대었다. 누구냐? 강변 봉화대를 지키던 형주 군사들이 검문하자 동호의 군사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모두 행상들입니다. 강에서 풍랑을 만나 이곳에 잠시 피해 갔으면 싶습니다. 그리고는 봉화대를 지키는 형주 군사들에게 뇌물을 건넸다. 형주 군사들은 그 말을 믿고 그들이 강변에 정박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경이 되자 배 선창에 숨어있던 정예병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와 봉화대의 형주 군관들을 모조리 포박하여 넘어뜨렸다. 그리고 암호를 외치자
80여 척에 나누어 타고 있던 정예병들이 모두 쏟아져 나와 행동을 개시했다. 그들은 요소요소의 봉화대 수비 군사들을 배 안으로 잡아들였는데 단 한 사람도 놓침이 없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봉화대가 무용지물이 되니 여몽의 3만 군사가 먼 형주까지 지름길을 택해 진군하는데도 알아챈 자가 아무도 없었다. 마침내 형주가 가까워오자 여몽은 봉화대에서 잡은 형주 군사들을 좋은 말로 달래고 각각 후한상을 준 다음 그들에게 속임수를 써서 성문을 열게 하고 불을 질러 신호를 올리게 했다. 포로가 된 형주 군관들은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에 여몽은 포로들을 길잡이로 삼았다. 그날 밤 자정쯤 포로들은 성 밑으로 가서 외쳤다. 성문을 열라. 급한 일이 생겨 우리가 왔다. 문지기는 외치는 자들이 형주 군사임을 알아보고 성문을 열어주었다. 그러자 포로들과 함께 갔던 동호의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성문 안으로 들어가 불로 신호를 보냈다. 이를 본 동호의 군사들이 일제히 성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갑자기 기습을 당한 형주의 군관들은 미처 손을 써볼 새도 없이 성을 빼앗기고 말았다. 형주성을 접수한 여몽은 즉시 군사들에게 명령을 하달했다. 만일 사람을 한 명이라도 함부로 죽이거나 민간 재물을 한 가지라도 함부로 빼앗는 자가 있으면 군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리라. 그리고 형주 관리들은 모두 이전의 관직을 그대로 맡게 하고 관우의 가족들에게는 따로 살 집을 마련해 준 다음 허락 없이는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했다. 한편 사람을 파견하여 이 같은 사실을 손권에게 보고토록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비가 내리자 여몽은 기마병 몇 기를 데리고 동서남북의 사대문 순찰에 나섰다. 가는 도중 병사 하나가 자기 갑옷을 젖지 않게 하려고 지나가던 행인의 비마기용 삿갓을 빼앗아 갑옷에 덮는 모습을 보았다. 여몽은 좌우에 호통을 쳤다. 저놈을 잡아오너라. 따르던 기마병들이 그 병사를 잡아와 꿀렸다. 문초에 보니 그는 바로 여몽의 고향 사람이었다. 여몽이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너는 나와 같은 고향 사람이지만 이미 내 명령이 떨어진 것을 알고도 죄를 범하였으니 군법대로 처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자 동양 사람이 울며 고했다. 저는 관청에서 내준 갑옷이 비에 젖을까봐 덮으려고 빼앗은 것이지 사사로 있으려고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장군께서는 제발 동양의 정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몽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나도 내가 갑옷을 덮은 까닭은 알지만 그것은 결국 민간의 물건을 빼앗지 말라는 군령으로인 것이 아니냐. 그리고는 좌우를 꾸짖어 그를 끌어내 목을 베게 했다. 그 목을 저작거리에 내다 걸어 각 군사들에게 둘러보인 뒤 그 시신을 거두어 울면서 장사지내 주었다. 이로부터 3군의 군기가 엄정하게 바로잡혔다. 그 뒤 하루가 지나지 않아 손권이 무리를 거느리고 왔다. 여몽은 성 밖으로 나가 손권을 관하로 맞아들였다. 손권은 장수들의 노고를 위로한 다음 항복한 반준을 예전과 같이 치중으로 삼아 형주의 일을 계속 맡아보게 했고 감옥에 갇혀있던 우금은 풀어 조조에게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백성을 안정시키고 군사들에게 상을 내린 뒤에 잔치를 베풀어서 자축했다. 손권이 여몽에게 말했다. 이제 형주는 얻었지만 부사인이 지키는 공안군과 미방이 지키는 남군의 두 곳은 어찌 수복하겠소이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이 나서며 말했다. 그 문제라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닳지 않는 새치에 혀를 놀려 공안군의 부사인이 항복해 오도록 설득해볼까 하는데 그리하여도 되겠는지요? 무사람이 보니 그는 바로 중상 우번이었다. 손권이 물었다. 중상은 무슨 좋은 수가 있기에 부사인을 귀순시키겠다는 게요? 예, 저는 어릴 적부터 부사인과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제 이에 득실을 놓고 설득하면 반드시 귀순해 올 것입니다. 우번이 자신있게 말하자 손권은 크게 기뻐했다. 곧 군사 500을 내주며 공안군으로 가라고 명했다. 한편 부사인은 형주를 이미 잃었다는 소문을 듣고 문을 닫아건 채 성만 단단히 지켰다. 우번이 도착해보니 성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화살에 묶은 다음 성 안으로 쏘아 보냈다. 군사가 주워 부사인에게 바쳤다. 부사인이 풀어보니 투항을 권하는 내용이었다. 읽기를 마친 부사인은 전날 관우가 자신을 심히 꾸짖고 매질하던 일을 떠올렸다. 관우의 인정을 못 받느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항복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부사인은 성문을 활짝 열고 우번을 성 안으로 청해들였다. 두 사람은 인사를 마치자 각자 쌓인 회포를 풀었다. 우번은 손권이 관대하고 도량이 클 뿐 아니라
어진 일을 예우하고 선비를 존중한다고 부사인을 설득했다. 부사인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인수를 가지고 우번과 함께 형주로 가서 투항했다. 손권은 대단히 기뻐하며 부사인에게 돌아가서 전처럼 공안군을 지키라고 명했다. 이때 여몽이 손권에게 넌지시 귀띔했다. 아직 관원장을 잡지 못하였는데 부사인을 공안군에 남겨두면 나중에 반드시 변고가 생길 것입니다. 하온이 남군으로 보내 미방을 뒤순시키게 하는 일만 못합니다. 이에 손권은 다시 부사인을 불러 말했다. 경은 미방과 친한 사이라고 들었소. 그를 기순시킨다면 내 마땅히 경에게 호환상을 내리리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미방을 데려오겠습니다. 부사인은 흔쾌히 대답한 뒤 10여 기를 이끌고 남군으로 달려갔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